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물질 세계로의 여행. 나는 벼랑 끝에 서서 이제껏 본 적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단단한 안전모를 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무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다. 근처에는 수십 킬로그램의 폭약이 녹여 있었는데 도시 한 블록을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한 양이었다. 내 앞에는 버튼 2개가 붙은 금속 패널이 있고 옆에는 무전기를 든 남자가 서 있었다. 우리는 통제실에서 숫자를 세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는데 내게는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 2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임무가 맡겨진 터였다. 기폭장치로 내린 명령은 1초 만에 구덩이 바닥에 도달하여 축구장 크기만한 땅을 눈앞에서 증발시켜 버릴 예정이었다. 버튼을 누르면 충격파가 먼저 느껴질 거예요. 무전기를 든 남자가 말했다. 그 다음에는 흙이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이어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좀 괴상하시죠? 나는 폭파 버튼을 누르려고 깊은 사막까지 온 게 아니었다. 나를 이곳으로 이끈 건 모종의 수수께끼였다. 몇 달 전 영국이 무역 통계를 훑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금의 흐름이 통계 수치를 왜곡하면서 영국 경제의 큰 그림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금은 최대 수출 품목으로 자동차와 의약품을 앞지를 정도였다. 영국은 금광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것은 수수께끼였다. 어떻게 지하에 이렇다 할 양의 금이 매장된 것도 아닌 나라가 최대 금 수출국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내 추측은 이러했다. 세계에서 유통되는 실물 금이 중간 과정에서 런던을 거쳐 가는 게 아닐까? 나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이 귀금속이 지하에서 채굴되어 재련소를 거쳐 금괴가 되어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러나 촬영팀을 꾸려서 막상 여정에 나서니 이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것은 인간과 이 세상의 관계에 대하여 아주 많은 것을 설명해줄 이야기였다. 프로듀서가 문제의 광산 기업인 바리골드를 섭외하고 촬영팀이 런던에서 금 채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준비 단계에만 몇 달이 걸렸다. 코르테즈 광산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들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비행기를 갈아타고 유타주의 소금평원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4시간가량 차를 타고 이동했다. 그렇게 해서 바리골드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이들과 함께 다시 2시간을 더 차를 타고 들어가야 했다. 가끔 대형 트럭이 지나갈 뿐 텅텅 빈 고속도로를 지나 긴 사막 도로를 한참 달려 사람이 살지 않은 메마른 계곡으로 접어드는 비포장 도로를 지났다. 그야말로 카우보이의 고장이었다. 코르테즈 광산은 미국
네바다주 테나포산의 상등성리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원래 서부의 수수니족이 살던 성스러운 땅이었다. 채굴 과정은 19세기 채굴업자들의 기술을 그대로 담습한 방식으로 간단한 편이었다. 단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만 달랐다. 땅속의 안반층을 폭파하여 작은 바위로 쪼개고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 다음 시안화물 용액과 혼합해 금을 추출했다. 이것이 21세기의 천연 자원을 개발하는 현장의 현실이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암석을 작게 쪼개 화학적으로 가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탄을 자아냈지만 동시에 심란한 장면이기도 했다. 추출 과정에서 사용한 시안화물과 수은이 주변 생태계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골드 같은 채굴 기업들은 미국 환경보호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말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은 광산에서 오염물질이 흘러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몇 년 전 환경보호청으로부터 벌금을 보고받기도 했다. 인근의 다른 업체는 시안화물, 납, 수은 등 독성 화학물질의 배출 상태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벌금 61만 8천 달러를 부과받았다. 금이 생산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지켜보면서 가장 놀란 점은 반짝거리는 금속, 겨우 몇 조각을 얻기 위해서 어느 날 이처럼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과정은 규모부터 엄청났다. 구덩이를 내려다 봤을 때는 트럭 몇 대가 돌아다니는 모습만 작게 보였지만 지상으로 올라온 트럭들을 보니 3층 건물보다 높은 대형 트럭이었다. 타이어만 해도 2층 버스 높이였다. 금괴 한 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흙을 파헤쳐야 할까? 바리골드 관계자들에게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단 하루 작업에 이 트럭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무게의 바위덩어리들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계산해보니 골드밥 표준 중량인 400트로이언스 약 12.4kg 하나를 만들려면 5,000톤의 흙을 파내야 했다. 이는 세계 최대 여객기인 A380 열대가 만석일 때의 무게와 비슷하다. 어쩌면 당신은 금이 오늘날 이런 식으로 채굴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연에 금덩어리가 묻혀 있다거나 대자연 속 금맥에서 그대로 채굴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혹자는 금이 독성 혼합 물질을 사용한 화학작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단순히 땅속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산 전체를 폭파하여 얻어낸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내가 순진한 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아가리를 턱 벌린 구덩이에서 집채만한 트럭들이 오가고 광부들이 폭파 현장을 개미처럼 돌아다니는 장면을 내려다보면서 문득 불안감이 엄습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때문이었다. 나는 몇 달 전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가족들 앞에서 사랑의 표시로 아내와 금반지를 주고받았다.
내 옆에 무전기에서 카운트다운이 이어지는 동안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이 반지를 만든 금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해 채굴되었을 것이다. 어째서 나는 이 금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걸까? 아내의 약혼 반지, 다이아몬드가 분쟁 지역 다이아몬드인지 여부는 그렇게 열심히 확인했으면서 말이다. 그런데도 이 금반지를 만들기 위해 인간과 토지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는 왜 확인하지 않았던가? 과거에는 약 0.3톤의 광석만 있으면 결혼 반지를 만들 정도의 금을 전통적인 채금 방식으로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정도의 금을 얻으려면 적게는 4톤에서 많게는 20톤의 광석이 필요하다. 기폭장치 앞에 서 있던 나는 도살장을 둘러보기 전 푸짐한 용류로 아침 식사를 즐기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산 자체의 문제도 있었다. 내가 내려다보고 있는 구덩이는 테나부산 근처의 어딘가가 아니라 테나부산 그 자체였다. 코르테즈 강사는 글자 그대로 산꼭대기의 어깨 부분을 파고들고 있었다. 구덩이의 반대편에는 산을 이루는 색색의 암석층이 켜켜이 쌓여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의 원주민이 세션이족이 섬겼다는 물의 신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땅의 피부를 벗겨내고 지표면 아래를 응시하는 일은 잔인하고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을 펼칠 수가 없었다. 카운트다운이 계속되던 중에 나는 고개를 돌려 프로듀서를 간절한 눈으로 쳐다봤다. 이걸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녀는 의아하는 듯이 쳐다보더니 자리를 바꿔주었다.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무전기를 든 남자가 버튼을 가리키며 말했다. 코르테즈 언덕, 발파, 실행. 프로듀서가 버튼 2개를 동시에 눌렀다. 약 1초 정도 정적이 흘렀을까? 이윽고 압력파가 들이닥쳤다. 극적인 느낌은 없었고 공기의 미동처럼 느껴졌다. 지면이 흔들리기에 수십 미터 아래의 구덩이를 내려다보니 땅이 액체 상태로 변했었다. 폭파는 광산 바닥을 갈라놓았고 먼지와 연기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제야 우리는 땅이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몇 분 동안 골짜기 일대에 크게 울려 퍼지면서 메아리를 만들었다. 금은 야만적 유물이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금을 가리켜 야만적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금이 장신구나 유물 속에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외에는 기능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은 분명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가 금괴 몇 덩이를 얻겠다고 산 전체를 폭파하겠는가? 금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잠시 떠올려보자. 금은 전자공학이나 화학 분야에도 도움을 주지만 이건 오늘날 금 수요의 10분의 1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보다는 보석류, 장식물, 경제적 재앙을 우려하는 이들의 위험 회피용 자산 등의 쓰임이 더 중요하다.
내가 코르데즈 광산에서 봤던 금은 지금쯤 누군가의 반지에 녹아들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은행 대여 금고 속에 금괴 형태로 다시 지하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 보석상이나 예민한 투자자에게는 헛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주위에서 갑자기 금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갈 것이다. 네바다주에서 돌아온 뒤 나는 이런 질문들을 몇 달간 계속 곱씹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생활에 별 지장 없는 금속을 지하에서 채굴하기 위해 그렇게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니, 실제로 필요한 물질들을 채굴하려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물질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 없다면 문명을 멈춰 서게 할 정도로 중요한 물리적 요소들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강철이었다. 각종 기계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건물과 자동차는 철, 탄소, 기타 중요 원소들의 합금인 강철로 만들어진다. 콘크리트가 없다면 현대 공간을 조성하지 못할 것이다. 구리도 필수 물질에 속한다. 우리가 크게 의존하는 전력망을 지탱하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여전히 화석연료를 핵심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화석연료 또한 필수 물질에 들어갈 것이다. 장차 미래에 더 중요해질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물질들을 채굴하려면 코르데즈 광산에서 봤던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파괴 행위를 거쳐야만 할까? 내가 직장생활의 대부분을 할애한 경제학은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하여 딱히 해줄 말이 없는 듯하다. 경제학의 모범 답안은 이렇다. 상품의 가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기꺼이 지불하려는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어떤 상품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대체제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찾아 나선다. 그러면 문제는 사라진다. 끝.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어떤 물질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물질에서 벗어난 세상에 살고 있다. 앱, 네트워크, 온라인 서비스 등 보이지 않는 품목들이 큰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물질계는 여전히 모든 것의 기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의 대차대조표를 훑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5달러 중 4달러가 서비스 부문에서 나오고 나머지 1달러는 에너지업, 광산업, 제조업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소셜 네트워크부터 소매업, 금융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이 물질적 하부 구조에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것들을 가능케 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건 물질계이다. X, 트위터의 새로운 이름, 옮긴 이. 나, 인스타그램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서 세상이 종말을 맞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강철이나 천연가스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특히나
전쟁, 물자 부족, 금융위기 같은 국면에서는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국민 총생산, GDP 같은 통계의 세계에서 돈은 그저 돈일 뿐이다. 인스타그램에 쓰든 먹을거리에 쓰든 똑같은 돈이다. 여기에는 분명한 논리가 존재하지만 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어떤 상품의 가격을 아는 건 좋은 일이지만 가격은 중요성의 둔가물이 아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쓰였다. 물질들의 시장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물질들에 의존하는지를 따져보자는 소리다. 내 전문인 경제학을 벗어나 문제에 더 깊이 파고들자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다. 경이롭기까지 했다. 흔하고 평범하고 저렴한 이 물질들이 알면 알수록 마법처럼 느껴졌다.